그날 밤 식탁 위에 던져진 폭탄. 그날 밤 밥 먹다 말고였습니다. 며느리네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저녁 먹는데 사돈댁 한정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살려면 사위가 간을 줘야 한다네요. 순간 식탁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국 떠먹다가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제 아들 민호 얼굴을 봤는데 그 순간 애가 창백하게 질려서 숟가락을 놓치더라고요.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며느리 유진이 표정이었어요. 입으로는 여보 힘들면 하지 마. 괜찮아 이러는데 뭔가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말과 눈이 따로 노는 느낌. 저는 사람 얼굴 보는 눈은 좀 있는 편인데 그 순간 뭔가 찝찝했어요. 한정혜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제 남편이 회사 경영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이식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위가 젊고 건강하니까 검사만 받아보면 될 것 같은데 검사만? 저는 그 말이 걸렸어요. 간 이식이 무슨 감기 검사도 아니고 검사만이라는 게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 병원 예약이 잡혀 있어요. 같이 가주시면 좋겠는데 한정혜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웃음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정해진 걸 통보하는 느낌. 옆에서 유진이가 민호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위로하는 건지 압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4년 전 그 여름날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있었어요. 우리 민호가 유진이를 처음 데려온 게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받은 사람인데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집안도 괜찮고 뭔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민호가 그렇게 밝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35살까지 혼자 지내던 애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유진이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요. 7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두 손 모아 인사하는데 웃는 얼굴이 참 밝았어요. 남편 우진이가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눈짓했어요. 괜찮은 애네 그런 표정. 그래, 앉아. 민호가 내 얘기 많이 하더라. 정말요? 부끄럽네요. 그날 밥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유진이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나 작은 건설 자재 회사 다녀. 뭐 크진 않지. 아, 그러시구나.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 뭐 이 나이에 어디 하나씩 안 아픈 데가 있나? 그래도 버티고 있지. 남편이 허허 웃었어요. 유진이도 따라 웃었고요. 민호 오빠는 정말 건강하시죠? 어릴 때 아프신 적 없으셨어요? 아니, 우리 민호 튼튼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입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와, 정말요? 대단하시다.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뭔가 굉장히 안도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는데 뭐 예비 신랑 건강하다니까 좋아하는 거겠거니 했죠. 참, 민호 오빠 혈액형은 뭐예요? B형이야. 아, B형이시구나. 저는 O형인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혈액형을 그렇게 일찍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밥 먹고 나서 유진이가 설거지 도와준다고 부엌까지 따라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나가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착한 애네 했죠.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유진이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민호 오빠 정기검진 같은 거 받으세요? 응, 회사에서 매년 받지. 아, 그럼 건강검진 결과 같은 거 보셨어요? 글쎄, 민호가 따로 보여준 적은 없는데 뭐 특별히 나쁜 데 있으면 얘기했겠지. 그렇겠네요. 민호 오빠 정말 건강하신가 봐요. 유진이가 또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그냥 예비 며느리가 우리 아들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유진이가 민호랑 같이 왔는데 이번엔 부모님한테 인사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부모님도 민호 오빠 만나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갔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강남 쪽 큰 집이더라고요. 대문 들어서는데 정원이 있고 응접실이 따로 있고 우리 아들이 복 터졌네.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유진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서재혁 씨는 66이었는데 카리스마가 대단하더라고요.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정혜 씨는 차분하고 우아한 분이었고요. 민호 씨, 직업이 뭡니까?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일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군요. 건강은 괜찮고? 네, 건강합니다. 그래, 좋아. 요즘 젊은 사람들 몸 안 챙기는 경우가 많던데. 서재혁 씨가 민호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평가하는 눈빛.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장인 될 사람이 사위감 보는 거니까 당연하다 싶었죠. 정희야,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한정혜 씨가 웃으면서 차를 따라주셨어요. 민호 씨,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받으시죠? 네, 회사에서 매년 받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이 건강 안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잘하시네요.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건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 진짜 복 터졌어. 저렇게 괜찮은 집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게. 유진이도 착해 보이고. 나 요즘 걱정이었거든. 민호가 혼자 사는 게. 근데 이제 안심이다. 저런 며느리 만나면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겠어.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여보, 우리 빨리 결혼시켜야겠어. 저런 며느리 놓치면 안 돼. 그래도 좀 천천히 해야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났으면 빨리 잡아야 해. 남편이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진이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석 달 뒤 민호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유진이한테 프러포즈 했어. 그래? 뭐래? 응한다고 했어. 나 이제 결혼해. 민호가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저도 기뻤죠. 남편은 더 좋아했고요. 야, 민호야. 아빠가 죽기 전에 손주 볼 수 있겠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지. 빨리 결혼해라.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게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남편이 쓰러졌어요. 갑작스러운 이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더니 주저앉는 거예요. 여보, 여보. 저는 119 불렀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민호가 달려왔고 유진이도 왔어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울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엔 멀쩡했는데 저녁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민호는 계속 울었고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라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유진이가 그 3일 동안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어머니, 좀 쉬세요. 민호 오빠, 어머니 모시고 잠깐 나가 계세요. 착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 챙기느라 고생한다고. 장례식 마지막 날 유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유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유진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남편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할까? 그래, 아빠가 못 보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해야지. 아빠가 그렇게 유진이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 아빠 생각하면서 하면 되지.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이듬해 4월에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치르는 결혼식이라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민호도 식장 들어가기 전에 한참 울었고요. 아빠 보고 싶다. 그래,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식은 무사히 끝났고 민호와 유진이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민호가 가끔 집에 왔는데 표정이 밝았거든요. 엄마, 유진이가 밥 진짜 잘해. 엄마 요리 배웠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집안일도 잘하고. 나 진짜 복 터진 것 같아. 근데 반년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호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 좀 피곤해. 왜? 회사 일이 많아? 응, 그것도 있고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민호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참았죠. 결혼 1년차 되던 해명절 때였습니다. 민호네 친정 갔다 온 날, 애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이 어딨어, 얼굴 봐.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좀 복잡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우리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서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민호는? 오빠는 회사 일 있어서요. 제가 혼자 왔어요. 처음엔 효심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비슷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 무슨 병인데? 간이 안 좋으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좀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치료 받으셔야지. 치료를 받으시긴 한데 워낙 오래됐어요. 사실 민호 오빠 만나기 전부터 아프셨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만나기 전부터? 어머니, 혹시 간 기증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응, 간 기증. 네, 요즘. 산 사람이 간 일부를 떼어서 기증하는 거요. 가족끼리 하면 성공률이 높대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진이가 계속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결혼 2년 차 되던 해 유진이가 또 왔어요. 어머니, 요즘 장기 기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네, 특히 간은 재생이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줄 수 있대요. 신기하죠? 그렇네. 어머니, 민호 오빠 건강검진 결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응,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가 워낙 건강하다고 하시니까. 글쎄, 민호가 따로 보여준 적은 없는데 회사에서 매년 받는다고 하더라. 아, 그렇구나. 혹시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건강 챙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 그러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근데 왜 며느리가 남편 건강검진 결과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결혼 3년 차.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민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결에 벌떡 일어났죠. 야, 무슨 일이야? 그냥 가도 돼. 지금 당장 나와. 엄마가 갈게. 저는 옷 챙겨 입고 택시 탔습니다. 한밤중에 택시비가 얼마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아들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죠.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민호가 현관 밖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풀어진 채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야, 일어나. 엄마 왔어. 민호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는데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술 냄새도 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엄마 민호가 그대로 제 품에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38살 어른이 길거리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야, 야, 괜찮아. 엄마 왔어. 일단 집 가자. 택시 타고 우리 집까지 왔어요. 민호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물 한 잔 주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민호가 진정될 때까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는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그 무력감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못 살겠어. 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나민호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나 6개월 전부터 검사 받으라고 했어. 간 이식 검사.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장모님이 매일 전화해. 언제 병원 가냐고. 검사 날짜 잡았냐고. 잠깐만. 무슨 소리야? 간 이식 검사를? 응장인어른 간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이식이 필요한데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6개월 전부터? 응. 처음엔 그냥 한번 검사만 받아보자고 했어.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했더니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매일 연락 오는 거야. 장모님, 유진이, 심지어 유진이 오빠까지. 가족 단톡방에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해. 가족 단톡방? 응. 장모님, 장인어른, 유진이, 나, 그리고 유진이 오빠네 가족들까지 다 있는 거. 거기서 매일같이 우리 사위가 효자다 빨리. 검사 받아야 아버님 살리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단톡방 화면을 보여주는데 메시지가 수백 개였어요. 장모님 민호야, 검사 날짜 잡았니? 장모님 우리 아버님 많이 편찮으시다. 빨리 해야 해. 유진 오빠 민호 씨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유진 여보 부탁이야. 검사만이라도 받아줘. 장모님 내가 효자구나.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처음엔 부드러운 말투였다가 점점 압박조로 바뀌더라고요. 장모님 이번 주까지 답 안 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유진 오빠 사위가 장인 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모님 친척들 다 알아. 내가 검사 받기로 했다고 말했어. 그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친척들한테 말했어? 응 나는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장모님이 벌써 친척들한테 다 말 퍼뜨렸어. 우리 사위가 간 주기로 했다고. 그게 무슨 엄마, 그게 끝이 아니야. 민호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장모님이 우리 회사에도 연락했어. 뭐?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사위가 간 기증휴가 필요하다고 문의했대.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 나 요즘 회사 가면 사람들이 수군대. 저 사람 장인어른한테 간 준다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알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대학 동기한테 연락 왔어. 야, 너 진짜 간 주냐? 미쳤냐? 이러면서. 이게 무슨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 거절하면 완전히 인간 쓰레기 되는 거야. 장인어른 죽게 내버려둔 나쁜 사위. 소문 다 났는데 어떻게 거절해? 민호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진이도 처음엔 힘들면 하지 마 이러더니 요즘엔 완전히 달라졌어. 뭐라는데? 밤마다 울면서 당신이 안 해주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다고 해. 우리 엄마가 첩년들한테 다 빼앗긴다고.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이 이거라도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상속 때문에? 응. 장인어른한테 첩이 2명 있잖아. 그쪽에도 자식들이 있고. 근데 재산이 다 장인어른 명이래. 장모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정실 권한도 사라지고 재산도 첩들한테 넘어갈까봐 겁나는 거야. 그래서 필사적으로 남편을 살리려는 거지. 아니, 정확히는 남편을 살렸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민호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장모님이 나한테 대놓고 말했어. 내가 간 줘서 우리 남편 살리면 정실 권한이 살아난다. 그러면 유진이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는 사람인데. 내 몸인데. 근데 저 사람들은 나를 그냥 도구로 보는 거야. 상속 전쟁에서 이기려고 쓰는 카드 같은 거.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가 뭘 해서라도 저 인간들 다 무너뜨려야겠다. 민호를 집에서 재운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간이식에 대해 공부하는 거였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의학 서적 사서 읽고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70세 간이식이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생존율도 낮고 설령 수술이 성공해도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 더군다나 서재혁 씨는 이미 간경화가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그럼 왜 이식을 강요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의학적 성공보다 정치적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위가 간까지 줘서 남편을 살리려고 했다는 스토리만 있으면 설령 수술이 실패해도 정실의 입지는 강화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한 일은 며느리네 집안 구조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저는 예전에 가게 하면서 알게 된 분 중에 법무법인 다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업 상속 구조 같은 거 아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분이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요즘 이런 케이스 많아요. 첩 자식들이랑 정실 자식들이랑 상속 전쟁 벌이는 거. 재산이 크면 클수록 더 치열하죠. 그럼 정실이 유리한가요? 법적으론 정실이 유리하죠. 근데 실제로는 재산이 누구 명이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전부 본인 명이면 유언장 하나로 다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정혜 씨가 왜 그렇게 필사적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이 이게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근데 저는 진짜로 했어요. 인터넷 찾아서 평판 좋은 곳 알아내고 돈 주고 의뢰했습니다. 며느리 서유진, 이 사람 결혼 전 행적 좀 알아봐 주세요. 무슨 의심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주일 뒤 탐정한테 보고서가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유진 조사 보고서 2020년 5월 서유진, 모 결혼정보회사 VIP 회원 등록. 조건 남성, 30대 중후반, B형, 건강검진 이상, 무, 가족력 양호. 특이사항 혈액형 B형을 특별히 요청함. 2020년 6월 총 12명의 남성 프로필 열람. 이 중 8명과 실제 만남. 모두 건강상태 확인 후 거절. 2020년 7월 강민호 프로필 열람. 혈액형 B형. 건강검진 이상 무. 가족력 단순. 적극적 접근 시작. 2020년 7월 15일 첫 만남 소개팅으로 위장. 2020년 7월 말 강민호 부모 첫 만남. 2020년 8월 강민호 건강검진 결과 확인 회사 인사팀 경유. 2020년 9월 교제 중 강민호 혈액 정밀 검사 본인 모르게 진행 추정. 2020년 10월 청원 수락 전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소개팅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혈액형 B형. 건강검진 이상 무. 가족력 단순. 우리 민호는 사랑받아서 선택된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 선택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참고 사항. 서재혁 장인 간경화 진단 시점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가족 간 이식 검토 시작. 2020년 5월 서유진 적극적으로 건강한 배우자 물색 시작. 시간상 인과관계 명확전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4년 전 여름 유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민호 건강을 물어봤던 것. 혈액형을 물어봤던 것.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결혼 후에도 계속 간 기증 얘기를 꺼냈던 것. 전부 다 계산된 수순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던 며느리. 저런 며느리 놓치면 안 되라고 말했던 남편. 결혼식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난 남편. 그 남편이 축복했던 결혼이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만만해 보여.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아들 혼자 키운 평범한 엄마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남편 우진이가 세상 떠나고 나서 혼자 가게 운영하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거든요. 상인의 싸움도 겪었고, 세무조사도 받았고, 건물주랑 소송도 했고, 직원 노조 문제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은행지점장, 고용노동부 담당자, 심지어 병원윤리위원회 위원까지. 다들 저를 처음엔 무시했지만 나중엔 인정해줬어요. 박명자 씨는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렇게요. 그리고 그 인맥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먼저 병원 쪽 사람을 만났어요. 예전에 가게 하면서 알게 된 분 중에 대학병원 윤리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있거든요.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병원 쪽 인맥이 탄탄하신 분. 선생님, 간 이식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70세 환자가 간 이식 받을 수 있나요? 70세? 글쎄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성공률이 많이 낮죠. 특히 간경화가 오래됐으면 더 힘들고요. 그럼 만약 환자가 간 이식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가족들이 강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공여자 동의도 필수고요. 특히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으면요? 증거가 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막아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서재혁이라는 환자 아세요? 서재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기업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분. 알죠. 몇 년 전부터 간경화로 치료받고 계시던데 왜요? 그분 간 이식 계획 있나요? 글쎄요,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니라서 근데 나이나 상태로 봐서는 힘들 텐데. 왜 그러세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분 담당 의사 선생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 수는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제 아들이 그분 사위거든요. 근데 지금 간 이식 강요받고 있어요. 그분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증거 다 있어요. 문자, 녹음, 단톡방 캡처까지. 그건 완전히 불법인데요. 윤리 위반이고. 그래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담당 의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예전에 건물주랑 소송할 때 도와주셨던 분인데 지금은 큰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가 되셨어요. 박명자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된 결혼, 간 이식 강요, 상속 전쟁, 증거들까지. 변호사님이 듣더니 혀를 찼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협박죄, 강요죄 다 성립돼요. 게다가 사기혼인 소지도 있고요. 사기혼인이요? 네. 처음부터 간 이식 목적으로 결혼했다면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입증이 필요하지만 박명자 씨가 모아놓은 증거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바로 터뜨리면 상대가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한 방에 끝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상속 전문가인데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보셨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증거를 더 모으는 거였어요. 민호한테 장모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 전부 캡처하라고 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 녹음, 가족 단톡방 내용까지 전부요. 엄마,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당하고 있는 게 협박이야. 협박당하는 사람이 증거 남기는 게 뭐가 문제냐? 민호가 며느리 몰래 녹음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밤마다 압박하는 말들이 다 녹음됐습니다. 여보, 당신이 안 해주면 나도 끝이야. 우리 엄마가 첩년들한테 지면 나 재산 하나도 못 받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당신이 검사만이라도 받아줘. 제발. 이게 마지막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죽으면 어떡해? 그럼 당신 살인자야. 마지막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인간이 우리 아들을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민호를 통해 가족 단톡방 내용도 전부 저장했어요. 장모 한정의 민호야, 이번 주까지 답 줘. 더는 못 기다려. 유진 오빠 민호 씨, 이거 가족 문제예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장모 한정의 친척들한테 다 말했어. 내가 검사 받기로 했다고. 유진 여보,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네 번째로 저는 서재혁 씨 재산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신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재혁 씨 재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공개된 자료도 있고 비공개 부분은 제 인맥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왔습니다. 서재혁 재산 구조 부동산 약 300억 본인 명의 70%, 정실 한정의 명의 20%, 첩들 명의 10%, 주식 약 500억 본인 명의 90%, 나머지 분산. 현금성 자산 약 200억 본인 명의 100%. 기타 약 100억 총 자산 약 1,100억 원 상속 예상 시나리오. 법정 상속 시 배우자 한정의 50%, 자녀들 50% 분할. 유언장 존재 시 유언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첩 자식들 법적으로는 분리하나 실제 경영권 보유 중.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이해했어요. 한정혜 씨가 왜 그렇게 필사적인지. 남편이 죽으면 재산의 절반은 가져갈 수 있지만 경영권은 이미 첩 자식들한테 넘어간 상태. 게다가 유언장 하나로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사위가 간까지 줘서 남편을 살렸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명분만 있으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실의 입지가 강화되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는 첩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직접 첩들을 찾아갔어요. 서재혁 씨한테는 첩이 2명 있었어요. 큰 첩은 김선미 씨, 작은 첩은 이지혜 씨. 각각 자식이 둘씩 있고 현재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먼저 큰 첩 김선미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탐정한테 부탁해서 김선미 씨가 자주 가는 곳을 알아냈어요. 강남 쪽 고급 카페였죠.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그 카페에 갔습니다. 김선미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60 초반쯤. 옷차림도 화려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선미 씨 되세요? 김선미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냐는 표정. 누구세요? 저는 박명자라고 합니다. 서재혁 씨 사위 어머니예요. 그 순간 김선미 씨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 정실 쪽 사위 어머니.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선미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눈짓하더니 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뭔데요? 정실 쪽에서 사람 보낸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정혜 씨가 지금 제 아들한테 간 이식 강요하고 있어요. 뭐? 서재혁 시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을 간 공여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6개월째 협박하고 있어요. 김선미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증거 다 있어요. 저는 핸드폰 꺼내서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김선미 씨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김선미 씨도 아시잖아요. 한정혜 씨가 왜 이러는지. 상속 때문이겠죠. 맞아요. 한정혜 씨는 지금 첩 자식들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간까지 줘서 남편을 살렸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거예요.
김선미 씨가 이를 갈았어요. 그 여자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입지 강화하려고 사람 하나 희생시키는 거네. 그래서 제가 찾아온 거예요. 김선미 씨, 도와주세요.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김선미 씨한테도 이득이에요. 한정혜 씨가 이 계획 성공하면 김선미 씨 입지는 더 약해지잖아요. 김선미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 그 여자 이기면 나만 손해야. 그럼 도와줄게요. 내가 뭘 하면 돼요? 서재혁 씨 의료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간이식이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명분용인지. 그거야 쉽죠. 우리 아들이 회사 이사거든요. 의료 기록 열람 권한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한정혜 씨가 친척들한테 뭐라고 소문 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어요. 근데 박명자 씨, 진짜 한정혜 씨 무너뜨릴 생각이에요? 네. 제 아들 건드렸으니까요. 김선미 씨가 피식 웃었어요. 재밌겠는데? 나도 한몫 끼고 싶네. 같이 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김선미 씨한테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박명자 씨, 자료 확보했어요. 맞나요? 저는 김선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작은 첩 이지혜 씨도 함께였어요. 이분이 이지혜 씨예요. 제가 상황 설명했어요. 이지혜 씨도 분노에 차 있었어요. 한정혜 씨 진짜 너무하네요. 사람을 그렇게 써먹으려고 해. 이지혜 씨도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도 당할 순 없잖아요. 김선미 씨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서재혁 씨 의료 기록이에요.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재혁 의료 기록 요약. 간경화 진단 2019년 12월. 현재 상태 말기 간경화, 복수 동반. 이식 가능 여부 의학적으로 불가능. 연령 70세.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전신 상태 불량. 담당 의사 소견 이식보다는 보존적 치료 권장. 제 손이 떨렸어요. 이식이 불가능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작년부터 계속 말했대요. 나이도 많고 몸 상태도 안 좋아서 이식 자체가 위험하다고. 그럼 한정혜 씨는? 알면서도 강행하는 거죠. 이식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명분이 목적이니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민호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설령 장인어른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사위가 간까지 줬다는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김선미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정혜 명의 금융거래 내역. 2024년 1월 해외 계좌 개설 스위스. 2024년 2월 부동산 3건 본인 명의로 이전. 2024년 3월 주식 일부 해외로 이동. 총 이동 금액 약 150억 원. 이게 뭐예요? 재산 빼돌리기죠. 한정혜 씨, 남편 죽기 전에 미리 빼돌리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데 지금 슬금슬금 빼는 중이에요. 이지혜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소문낸 것도 확인했어요. 사위가 간 주기로 했다고 이미 다 퍼뜨렸대요.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흘렸어요. 언론사요? 네. 나중에 이식 성공하면 기사화하려고 미리 작업하는 거예요. 효자 사위, 장인 위에 간 기증 이런 식으로.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어요. 며느리 유진이는 4년 전부터 민호를 간 공여자로 물색했고 한정혜 씨는 상속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위를 도구로 쓰려 했고 심지어 언론 플레이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명자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선미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뜨릴 거예요. 완전히.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유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줄래? 어머니랑 단둘이 얘기 좀 하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와.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유진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응, 들어와. 앉아.
유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놨습니다. 유진아, 이게 뭔지 아니? 유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립탐정 보고서, 결혼정보회사 기록, 2020년 5월 B형 남성 물색, 강민호 프로필 열람, 계획된 만남. 어머니 이게 4년 전 여름 너 민호 만난 거 소개팅 아니었지? 유진이가 말을 못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내 아버지 간이 나빠지니까 건강한 사위감 물색한 거. 혈액형 맞고 건강하고 가족관계 단순한 남자. 그게 우리 민호였던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이렇게 소리 질러본 적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우리 민호 사랑한 거 아니잖아. 간 필요해서 결혼한 거잖아.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서재혁 씨 의료 기록. 내 아버지 이식 불가능한 거 알고 있었지? 담당 의사가 작년부터 계속 말했잖아. 나이도 많고 몸 상태도 안 좋아서 이식 못한다고. 어머니. 그런데도 우리 민호한테 강요한 이유가 뭐야? 명분 때문이지. 사위가 간까지 줬다는 스토리 만들려고. 상속 전쟁에서 이기려고.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너 사람 하나 인생 망치려고 했잖아. 저는 마지막 서류를 던졌어요. 녹음 파일 내용 전사본. 이거 내 목소리 맞지? 당신이 안 해주면 나도 끝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죽으면 당신 살인자야. 이렇게 말한 거 맞지? 유진이가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우리 민호 6개월 동안 지옥에 빠뜨린 거 알아? 우리 아들이 죽고 싶다고 울면서 집에 온 거 알아? 유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됐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내 엄마. 한정희 씨? 내 엄마가 처음부터 다 계획했어요. 아빠 간이 나빠지니까 건강한 사위 구해오라고 저도 처음엔 싫었어요. 근데 엄마가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아, 나 너한테 기회 한 번 줄게. 네. 지금 당장 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이 계획 취소하라고.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선다. 어머니 그게. 내일까지 답 안 주면 나 이 모든 증거 들고 경찰서 갈 거야. 협박죄, 강요죄로 고소할 거고 언론사에도 제보할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회사 이사들한테도 다 알릴 거야. 정실 부인이 상속 전쟁 때문에 사위 희생시키려 했다고. 유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너희는 우리 민호 인생 망쳐도 되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어머니 제발. 내일까지. 24시간 줄게. 그때까지 내 엄마 설득 못하면 내가 직접 움직인다. 저는 유진이를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알았죠. 한정혜 씨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고소장 준비해주세요. 협박죄, 강요죄, 사기혼인 혐의로요. 알겠습니다. 언제 제출할까요? 일단 대기하세요. 제가 신호 주면 바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병원 윤리위원회 쪽에도 연락했어요. 선생님, 서재혁 시간이시건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증거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강요 증거, 의학적 불가능 소견, 전부요. 그럼 회의 소집할게요. 이식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정혜 씨한테 직접 연락했습니다. 사돈댁 나예요. 박명자예요. 아, 박명자 씨. 무슨 일이세요? 한정혜 씨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재혁 씨랑 유진이도 같이요. 갑자기 왜요? 할 얘기 있어요. 꼭 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 한정희 씨가 서재혁 씨, 유진이랑 같이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다들 앉았어요. 저는 민호도 옆에 앉혔고요. 사돈댁, 오늘 왜 부르셨어요? 한정희 씨가 물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쌓아놨습니다. 이거 다 보실래요? 이게 뭔데요? 증거예요. 사돈댁이 우리 민호한테 한 일들.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사립탐정 보고서, 유진이의 계획된 결혼, 6개월간의 협박 문자, 가족 단톡방 캡처, 녹음 파일, 서재혁 씨 의료 기록, 이식 불가능 소견. 한정혜 씨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다 알아냈어요. 4년 전부터 계획하신 거. 우리 민호를 처음부터 간 공여자로 물색한 거. 유진이를 시켜서 민호 꼬신 거. 전부 다요. 서재혁 씨가 한정혜 씨를 쳐다봤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나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서재혁 씨한테 의료 기록을 보여줬어요. 사돈어른, 이식 불가능한 거 아셨어요? 담당 의사가 작년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서재혁 씨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내가 아니야. 내 아내가 고집 부린 거야. 한정혜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나는 처음부터 이식 포기했어.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근데 당신이 계속 우기잖아. 당신이 포기하면 나는 어떡해요? 첩년들한테 다 빼앗기라고요? 한정혜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죽으면 나는 끝이에요. 재산도 입지도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든 당신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 희생시키려고 했어. 아무 죄도 없는 사위를. 죄 없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가족은 무슨 가족? 당신들 우리 민호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들은 우리 민호를 처음부터 도구로 봤잖아요. 간 공여자. 상속 전쟁에서 이기려고 쓰는 카드. 한정혜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알아요? 강우진. 4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민호 아버지. 그 사람이 유진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그건 저런 며느리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 복 터졌다고 했어요. 결혼식도 못 보고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민호 잘 챙겨줘라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유진이는 우리 민호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간 필요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당신은 명분 필요해서 사위 희생시키려 한 거였어요. 한정혜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이거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축복했던 결혼이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걸 알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고소장이에요. 협박죄, 강요죄, 사기혼인 혐의. 내일 아침 경찰서에 제출할 거예요. 한정혜 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병원윤리위원회 제소장. 서재혁 씨 이식건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정식 제기할 거예요. 당신이 감히. 그리고 이거는 언론사 제보 자료. 재벌가 정실 부인 상속 전쟁 위해 사위 희생 시도 이렇게 제목 뽑을 거예요. 한정혜 씨가 휘청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이거요. 저는 김선미 씨, 이지혜 씨한테 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 재산 빼돌린 거. 해외 계좌, 부동산 이전, 주식 이동. 전부 다 증거 있어요. 이거 첩쪽에서 확보한 자료예요. 당신 고소할 준비하고 있대요. 한정혜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이 계획 취소하고 우리 민호한테 사과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터뜨릴 거예요. 경찰, 병원, 언론, 첩들까지 전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서재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명자 씨 말이 맞소. 우리가 너무 심했어. 여보, 정희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고. 나도 이제 지쳤어. 서재혁 씨가 한정혜 씨를 쳐다봤어요. 당신 상속 전쟁 때문에 사람 하나 망칠 뻔했어. 아무 죄도 없는 사위를. 여보 하지만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의사 선생님 말 들었어? 길어야 1년. 이식해도 소용없어. 서재혁 씨가 저를 봤어요. 박명자 씨 미안하오. 내 아내가 잘못했소. 사돈어른. 민호 씨한테도 미안하오. 내가 제대로 못 막았소. 서재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정혜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유진아, 너도 할 말 있지?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죠. 사돈댁, 오늘부로 끝내요. 다시는 우리 민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간 이식 얘기도 끝이고 가족 단톡방도 나가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정혜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유진아, 내 어머니. 너 이혼 생각해봐. 이 결혼 처음부터 잘못됐어.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다들. 한정혜 씨 가족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유진이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끝까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더는 못해. 이 결혼 자체가 거짓이었잖아. 오빠 나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어. 그게 진심이었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이혼은 3개월 뒤에 성립됐습니다. 한정혜 씨는 결국 상속 전쟁에서 졌어요. 김선미 씨, 이지혜 씨가 한정혜 씨의 재산 빼돌리기를 법원에 제소했고 한정혜 씨는 상당 부분 재산을 토해내야 했죠. 서재혁 씨는 그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저는 가지 않았어요. 민호도 안 갔고요. 유진이한테서 보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그냥 묵념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민호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 꾸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 나 요즘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지켜줘야지.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진짜로. 저는 민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아들 키운 평범한 엄마예요. 근데 제 아들을 건드리면 저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재벌 정실부인이든 거대한 가문이든. 제 아들을 지키는 게 엄마니까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보, 나 우리 아들 지켰어. 당신이 그렇게 축복했던 결혼은 거짓이었지만 나는 우리 아들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지만 저는 압니다. 위기가 오면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의 삶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